알고 보니 뉴스 속에 이런 맥락이 오늘 새로 시작하는 코너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코너인데 제가 이걸 멘트를 잘했는지 모르겠네. 자, 2부에서 뉴스의 고수들과 함께합니다. 취재 고수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팩트 고수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그러게요. 네, 저 정말 SBS 오랜만에. 네. 예. 제목 마음에 드세요? 뉴스 고수. 저는 고수가 아닌데 우리 네. 장윤선 선배가 진짜 고수고. 아니요, 저도 저는 진짜 고수는 아니고 네. 그냥. 우리 예. 저 장윤선 기자는 하수죠, 하수. 정치 쪽의 고수고 우리 네. 김준일 기자는 팩트 체크 쪽의 고수 아닙니까? 오늘 근데 거의 팩트가 없이 뇌피셜로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아. 큰일입니다 지금. 아니 원래 뭐 또 정치라는 게 그 사람 속을 100%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럼요. 어느 정도 뭐 뇌피셜은 좀 감안해줘. 대신 저희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아, 그럼요. 잘 네. 정리해 주실 거라 믿고. 없는 거를 얘기하진 않습니다. 네. 확실한 건. 예. 아유 좋습니다. 예, 예. 오늘 이게 사실 저희가 이 좀 궁금한 뉴스들 있잖아요.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뭐 이런 것들 오늘 좀 풀어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요겁니다. 수능. 이제 제가 이 수능 문제를 정치쇼에도 다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예를 들면 수능 본 날, 어제 수능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불수능입니다. 문수능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단신으로는 다룰 수는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토크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왔어요. 우리 김준일 기자가 예. 정리 좀 해주세요. 아니 일단은 지금 수능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학력고사 세대 3명이 앉아가지고 수능 얘기를 하는 것도 진짜 이상하고 예.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학력고사도 안 보신 분 있거든요. 예비고사 세대, 예비고사 본고사 네. 82학번부터 네. 한 학력고사를 봤던 세대거든요. 그렇구나. 예. 79학번인가? 예, 60년생. 예, 60년생. 예. 그러면 학력고사 아니지. 예비고사 본고사. 아, 그러니까. 예비고사 본고사죠. 그래서 정말 기이하다. 이 말씀부터 좀 드리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장관한테 이제 브리핑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이주호 장관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교육 그러니까 학교 수업 외에 출제하지 말라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몇 가지 이제 쟁점들이 있어요. 일단은 그 과정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와전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국가과정 외에 출제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는데 이주호 장관이 학교 수업으로 잘못 전달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수능의 난이도에 얘기한 바가 없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이제 공식 입장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난이도 150일 남은 상황에서 난이도 조절을 사실상 얘기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오늘 경향신문 기사가 되게 제목이 재밌더라고요. 네. 입시 연장 대혼란 대통령 성향 따라 수능 예측하기는 처음. 이게 이제 상담실장들한테 학원에 있는 상담실장들한테 수험생 등 부모들이 전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성향이 이거를 주워 담아서 다시 원래 없던 걸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거를 계속 이렇게 이 기조를 가져갈 것이냐 이 정도로 지금 뭐가 됐든 그 취지가 뭐가 됐든 바로 이번 수능부터 그거를 적용을 하는 게 굉장히 무리수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대통령의 발언이 이주호 교육부총리를 통해서 대통령이 이런 지시했습니다라고 한 이주호 부총리가 얘기했던 게 학교 수업만 들어도 수능 잘 칠 수 있게 이런 취지잖아요. 쉽게 내라. 예. 저는 그러니까 쉽게 내란 말은 하진 않았어요. 예. 학교 수업만 들어도 수능 잘 칠 수 있게 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올해 수능은 쉽겠구나. 예, 저 그 뉴스 소개할 때 그렇게 저는 마이크에서 말씀드렸거든요. 네. 어쨌든 올해 수능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들리니까. 근데 지금 이게 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그래요? 수능이 150일밖에 안 남았고요. 네. 학부모님들 제가 어제 맘카페 쭉 돌아다녀 보니까 네. 지금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분초 간격으로 댓글 달리고 뭐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뭐 등등의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사실 수능과 관련해서는 올해 고3이면 얘네들이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 요때 대체로 예측 가능하게 설계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닥쳐가지고 이렇게 150일 앞두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이주호 장관은 주장을 하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수능 난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한 바 없다. 그럼 도대체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이주호 장관은 나와서 브리핑을 했다면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이게 보면 흡사 만 5세 입학하고 노동시간 69시간 문제 등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상당히 지금 교육계는 대혼란이고 교육부도 대혼란이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이런 건데요. 2024학년도 내년에 수능 이렇게 본 학생들이 41만 5천에서 41만 9천 그러니까 약 한 42만 명의 수험생들의 향후 운명이 걸린 이런 시험을 앞두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취재를 해보면 너무 심각해요. 첫 번째 오늘 6월 19일이지 않습니까? 육모 채점 결과가 6월 28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봤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쉬운지 어려운지는 28일 돼봐야 알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벌써 나오는 거고 뭐 1일 날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장관이 1일 날 뭐 대체로 쉽게 내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대통령과 장관의 말을 어기고 실제로 뭐 어렵게 나온 측면이 있어서 대입 담당 국장을 경질했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도 사실 초유의 사태고 그동안 한 번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찌됐든 지금 전반적인 내용은 42만 수험생을 볼모로 평가원을 흔들고 평가원장을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교육부총리한테 뭐 주의를 줬다, 경고를 했다. 뭐 그렇지만 교체까지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어떤 점 때문에 주의를 주고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사를 봐도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주호 문책론의 여당 전혀 사실 아니야. 이게 또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교체하는 건 아니고 뭐 구두 주의를 경고를 했다 뭐 이 정도 선인 뭐 것 그 정도 선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정말로 대통령이 하지 않은 발언을 이주호 부총리가 정말로 해서 이게 문제가 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 전례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라든지 주 69시간제 노동 이거와 관련해서 다 장관들이 브리핑을 했는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장관들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다든지 뭐 문책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주호 부총리가 대통령의 어떤 의중을 잘 모르는 그런 분인가? 굉장히 베테랑이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미 교육부 장관을 했던 분이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더 이제 만약에 교체까지 가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 더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거에서 좀 이제 수습을 하려는 과정인데 요거 하나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교육 교고 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국어 과제라든 국어 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 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눈에 띄었던 거는 국어를 정확하게 꼭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비문학. 예, 비문학 국어. 국어 비문학 지문이 진짜 어렵긴 해. 예. 근데 사실 그게 다 EBS의 교재에 나온 거래요. 없지 않대요. 절대 그렇게 낼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 우리 관심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능에 관심 없고 수능에 수험생 정도 되면 수험생을 둔 자녀가 있으면은 관심을 이제 가지는 그 정도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을까? 이 비문학 국어 문제. 그래서 이제 이건 팩트가 아니라 일단은 세간의 평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누군가가 그 자녀가 시험을 봤는데 매우 어려웠다. 그래가지고 컴플레인 불만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까지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마 그거 너무 사적인 루트를 통해서 국정의 방향을 잡는다는 건데.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기조가 쉽게 내라라는 거였고 여기에서 갑자기 이제 이게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좀 세게 나온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을 정도로 이게 맥락이 뜬금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갑자기. 근데 사실 제가 몇 가지 취재를 해온 게 있어가지고 우선 그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수능 난도와 관련해서 그 책임을 지고 경질이 됐다는 거잖아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은 수능 난도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직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사건이 나면 사건을 관리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직책인 거지 뭐 어렵게 내고 쉽게 내고 이런 수능 난도와 관련해서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거고
거고 교육부가 그냥 평가원에 위탁을 하면 평가원이 출제하고 채점하고 성적 발표하고 요거 완전히 평가원 주관으로 하는 건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 사람이 왜 이걸 가지고 그만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건데요. 관련해서 제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뭐요? 예. 그 작년에 네. 그 교육과정 개정 논의가 계속 있었는데 특히 이제 역사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해서 교육부의 교위 관계자가 평가원 측에 전근대사 부분을 늘려라 뭐 이런 등등의 무리한 요구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구를 말고 그 이전 아니 근현대사 부분, 근현대사 부분, 근현대사 부분, 근현대사 부분을 좀 늘려라 뭐 이런 거죠. 근데 관련해서 이 요구를 이규민 원장이 받지 않고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육계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이 문제 때문에 날아갈 것 같다. 그래서 수능 관련해서 혹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원장을 날릴 거다라는 흉흉한 소문이 교육부와 교육계 근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수능에서 특별히 문제 삼을 만한 오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 평가가 굉장히 그 이규민 원장에 대해서 좋은데 이분이 전임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부 논의가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45만 수험생을 볼모로 평가원을 흔들고 원장을 내보내려고 하는 게 맞냐 이것에 대한 교육계의 비판적인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사실 핵심은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규민 원장을 날리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무엇보다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러면 출제위원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당장 9월 모의고사 준비하려면 7월 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더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이슈 여기서 정리하고 더 궁금한 거 사실. 왜냐면 수능은 뭐 올해 저 6월달 저 9월 평가하고 11월 수능 끝나면은 쉬운지 어려운지 나오니까 되는데 국정원. 이 진짜 궁금하잖아요. 국정원. 국정원. 예. 뭐선 일이고 국정원 요거. 네. 지금 무슨 일이라고 있는 거예요, 국정원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뭐 전 정부와 현 정부의 내부 세력의 알력 다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왜요? 그 국정원이라는 조직에 저도 예전에 뭐 국정원 관계자 취재도 해보고 그랬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인사철만 되면은 투서가 난무합니다. 이렇게 투서가 많은 조직이 없어요. 아니 왜냐하면 또 서로 다 전문가잖아. 다 전문가잖아. 우리가 한번 뒤조만 해봤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 전문가니까 어마어마하게 투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이제 3번의 인사파동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지난해 9월에 1급 간부 27명이 퇴직한 것이다. 요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 맥락은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부 내부 인사들 청산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네. 정권 바뀔 때만 있는 일이니까. 그거는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지난해 이제 10월에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이 사퇴를 했잖아요. 여기가 이제 검사 출신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곳 최측근. 예, 예. 여기에서 이미 이제 내부에 문제들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현재 국정원장의 기획실장인 모 씨, A 씨, 비서실장인 이 A 씨가 지금 인사를 주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실제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하고 가까운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굉장히 맞추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전체적인 기조가 뭐냐면은 대북 파트 강화 그리고 국내 그리고 그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 기조는 아니지만은 국정원에서는 국내 정치도 다시 하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기류가 강해요.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들의 전성기였다라는 건데 그쪽 방향으로 하고 본인들이 인사를 그쪽으로 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동이 걸린 약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얘기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야 전 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잘 나가던 사람이 인사를 정해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그 A 씨라는 사람이 현 정부 들어와서 떠서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추려고 했다라는 건데 근데 본인 대통령이 사인했던 인사를 다 뒤집고 다시 하라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취재해 보니까 이 A 씨라는 분의 인사 전횡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국회 정보위원들 얘기를 취재를 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김준일 대표가 잘 정리를 했는데, 신구 권력, 그러니까 예컨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간의 갈등이 아니라
국정원은 과거에 국내 파트가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내 정보 사찰, 네. 뒤좀 캐본 이런 분들이 핵심이었어요.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이런 방식으로 할 거냐. 그리고 그거 옳지 않다. 해외 파트 늘려라. 그래서 중심축이 해외 파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언제 들어가냐. 이게 정확한 날짜를 우리 국정원이 제일 먼저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프랑스에서 엄청나게 박수를 받았대요. 야, 한국 국정원 진짜 일 잘한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갖춘 해외 파트가 늘어난 거죠.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상당히 이제 자존감이 상승된 거예요. 국정원 내부에서. 우리도 실력이 있고 우리도 해외의 정보기관들하고 비견했을 때 결코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갑자기 과거에 있던 A씨를 비롯한 1차장, 2차장 이 세 분이 지금 메인스트림 핵심이라고 해요. 국정원 내부에. 그래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국내 파트와 해외 파트가 갈등 이렇게 보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국내 파트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뒤 좀 다시 캐보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김준일 대표 얘기하신 대로. 그럼 이게 우리 정치의 방향으로 옳은 거냐. 근데 이제 내부에선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 국정원에서 뒤 좀 캐가지고 이거를 검찰에 토스를 하면 검찰이 그거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지수사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수사하고 이거 가지고 누군가를 칠 수 있는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과 목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안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저 말씀 주신 대로 김규현 원장은 뭐냐? 김규현 원장은 외교관 출신인데 국정원 출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교관 출신인데 대통령한테 신임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상준 기조실장하고의 갈등이 있었을 때도 김규현 원장 편을 들었던 거고 대통령이 그리고 지금 문제도 내가 이렇게 인사를 뒤집어 엎는 게 그 김규현 원장을 책망하거나 문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살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인사 전행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그냥 봐 넘길 수 없어서 이것은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제대로 뒷조사를 해서 문제가 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지금 국내 파트가 너무 지금 국내 파트가 다시 이제 부활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대통령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 그런데 인사를 뒤집었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건 거죠. 그러니까 이 특정 A 씨, 그러니까 김규현 그 국정원장이 이제 비서실장 출신인데 이 본인이 이제 셀프 승진을 많이 했어요. 이 정부 들어서 3급이었는데 2급으로 됐고 이번에 인사안에 본인을 1급으로 자기를 넣었어요. 1급으로. 1급으로 넣은 거니까 너무 고속 승진이다. 야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이 이제 그만뒀잖아요. 이 갈등설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국정원은 개혁하기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정보를 내부 선수들이 다 가지고 있고 외부가 웬만한 사람이 와서는 그러니까 상대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형식적으로만 보고하고 그러니까 거의 소위 말해서 왕따를 당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선수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짬짬이해서 하는 건 안 되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요거는. 네. 알겠습니다. 자, 한 5분 남았는데 마지막 이슈는 국민의힘의 황보승희 의원 얘기입니다. 이 사실은 황보승희 의원이 지금 보면은 뭐 공천원급을 받았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얼마 전에 있었던 거고 소위 말하는 사생활 논란, 사생활 논란, 그다음에 가정폭력의 문제 이런 것들 정치권에서 사실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거든요. 이준석 대표 때도 사실은 팩스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네. 그걸 사실관계를 확인했더니 이 양반 안 되겠다 싶어서 수석 대변인 임명했다가 일주일 만에 철회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 황보승희 의원의 사생활 논란은 정치권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럼 갑자기 느닷없이 왜 지금 황보승희 의원 건이 터졌냐. 없던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일단은 한 시민단체가 고발을 합니다. 경찰에. 그래서 이분이 구의원 시의원 대상으로 공천원금 받았어요. 그리고 명단도 있어요. 이거 조사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사실 전 남편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전 남편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를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을 하면서 증거로 제출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전 남편이 이 시민단체하고 일면식도 없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여하튼 액면가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경찰 수사는 그냥 온더 레코드로 그냥 돌아가는 거고 황보승희 의원을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걸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로 PK 공천
그러니까 PK 혈투가 시작됐다 이런 말을 여의도 정치권에서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PK 공천을 쥐고 싶어서 하나하나씩 걸러내고 있다. 실제로 거기에 그 국무총리 비서실장 하는 전직 검사 출신이 중영도구의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PK의 공천의 혈투가 시작된 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황보승 의원은 이게 이준석 대표 때 이거 터졌을 때 이미 다음 공천은 끝났다. 라고 이제 다 평가가 그랬어요. 다 이거 받기 힘들지 않겠냐라는 거라서 황보승이 개인을 가지고 지금 뭐가 움직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이게 국민의힘 분들한테 얘기가 또 약간의 뇌피셜 약간의 취재는 했지만은 이제 공식 확인한 건 아닌데 소위 말해서 이제 장제원 의원 쪽하고 박성민 의원 쪽하고 약간의 이제 이게 여기에서 불거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PK의 목장 혈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권의 실세는 박성민 의원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의 어떤 돈독한 신뢰 그리고 전화 통화도 직접 할 정도로 이 정도가 이제 입단말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장제원 의원이 상당히 이제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뇌피셜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장제원 의원이 기획했다 뭐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황보승 의원의 그 동거남이 박성민 의원의 그 주선으로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 인사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분은 그 건설업자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러니까 정치적 영향력이 아니라 돈이 있는 이런 건데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공천을 앞두고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뒤숭숭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뒤숭숭한 분위기다라는 걸 조금 맥락을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총선 시계가 벌써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면으로 총선 시계가 돌아가고 그 중에서는 이제 권역별로도 이제 시작이 됐다. 예, PK 중심에 놓고 왜냐하면 지금 김기현 대표도 울산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윤핵관들이 또 부울경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기본적으로 보면 이 PK를 둘러싸고 누가 이 지역의 공천권을 행사하느냐. 물론 그런 얘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다 필요 없어. 용산에서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기는 일단은 해요. 뇌피셜. 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예. 실제로 물갈이 움직임이 있긴 많아요. 국민의힘? 엄청 많죠. PK 쪽에? 그렇죠. 엄청 많고요. 아니 얼마 전에 무슨 뭐 그런 것도 돌아다녔잖아요. 용산 아니야 죄송합니다. 여의도발 뭐 찌라시라고 그래서 뭐 누가 뭐 어디 가고 어디 날라가고 그런 거 저도 한번 받아본 것 같긴 한데. 대진표. 네, 대진표.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수험생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게 이게 불확실성이 클 때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굉장히 최근에 강경 우파 발언을 연속으로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공천과 관련해서 이미 그러니까 저도 받아본 게 있는데 딱딱딱딱 여기에 얘들 나가리 여기에 누구 검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네. 취재해 보면 전체 부산 그 18석인데 3석이 민주당이고 15석이 국민의힘인데 이 중에서 한 2-3명 살아온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15명 중에서 예, 저런 다 갈린다. 다 바뀐다. 그리고 한 2-3명 살아온다라고 해서 제가 그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한테 물었습니다. 15명 중에 2-3명 살아온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2-3명 누가 2-3명 살아온대요? 다 바뀔걸요? 정말요? 그래서 박수영 의원 정도는 그래도 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두 명으로 하면 모르겠다. 그래서 2-3에서 한둘로 바꿔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당한 변화의 바람이 시작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내년 총선이 아직 꽤 남은 것 같았는데 여의도는 벌써부터 공천 가지고 시끌시끌 하나 봅니다. 오늘 뉴스고스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장윤선 기자, 김준일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